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했는데 드디어 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이 20%가량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또 어제 관련주들이 10% 거의 가까운 불기둥을 뿜어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이 숨고르는 형국이죠.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리튬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91위안, 그러니까 90위안을 막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시현하는 이유 분명히 또 중국 쪽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제 그 공급 축소 전략, 네. 반내권 전략이라고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내권 전략이요. 네, 반내권, 내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막 비틀어 짜는 걸 갖다 내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혈 경쟁이라든지 막 밀어내기라든지 쥐어짜기처럼 이런 정책을 이제 반한다 그래서 반내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중국의 산업 전략은 보통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국의 산업을 키워온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덤핑가다시피.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유럽의 견제 정책이라든지 각국들이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과거와 같이 그런 밀어내기식 수출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가격들이 덤핑 경쟁이 되면서 계속 급락하는 형식이 되니까 네. 원가 이하의 판매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가 이하 판매를 갖다가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가동률이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는 이걸 증설을 못하게 하는 전략들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 지형이 어떤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근데 반면에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에 ESS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ESS 수요요? 현상이지만 네. 중국에서 사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튬 가격 추이 및 뭐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이 그림 자체를 갖다가 좀 유심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그 계속해서 내림세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올해가 한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관세 변호로 인해 관세가 이제 그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이 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해외로 수출을 못 하니까 중국 내부의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더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7월 달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반내권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기가 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광산들을 리튬 광산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장시성 이춘에 있는 수많은 그 리튬 광산들이 이제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그쵸, 잠깐 문을 폐쇄하는 닫았죠. 예.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광산 허가 이슈 일부 광산들이 이제 다시 그 공급을 재개하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은 네. ESS 중심으로 엄청난 어떤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AI 발일까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선물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26년 내년에 K배터리의 어떤 전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도 여기에 덧붙여지지만은 네.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이 K배터리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P와 Q가 동반 상승을 할 거다. 파이 자체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네. P 사이클의 전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설명드린 중국의 반내권 정책의 영향으로 네. 이 각종 소재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말 그대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식의 이런 정말 가격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때문에 뭐 이뿐만이 아니죠. 뭐 석화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 중국 각종 섹터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어서 또 아까 이제 ESS 관련해서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는 얼마나 조금 더 증가할 일단 전망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원 민족주의요. 예, 중국의 네. 이제 중국의 가령 뭐 휘토류라든지 그 배터리 관련들의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내부의 공급망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그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협상력을 갖다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기조화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요. 네. 이런 조치들 때문에 중국 내 가공 비율이 높은 제품들이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갖다 제한할 거라는 공급 제약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갖다가 좀 제한할 거라는 이런 어떤 우려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중국 내에 그 가공 비율이 높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LiPF6라서 이게 6브라 인산 리튬이라는 게 리튬이염이에요. 이게 전해액의 네, 그렇죠. 소재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내 가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급격한 변동이. 네, 우측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타 소재 대비해서도 이게 가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중국 내수용은 한 200% 정도 올랐고요. 200%요.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217% 올랐거든요. 상당히 올랐네요. 네, 근데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휘토류 업체들한테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리튬 업체, 아메리칸 리튬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네. 아니면 호주와 남미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중국하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우스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도네시아는 니켈에 대한 어떤 생산량 쿼터제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삼원계의 다 필수 연관이 돼 있을 것 소재. 같은데요. 이게 이제 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자원 민족주의 심화가 이런 그 배터리 소재들의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 그 굉장히 큰 기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ESS 비중 증가가 이 판가를 갖다가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북미 ESS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사실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가 60기가와트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 EV용 배터리로 나가는 것들이 한 130기가와트 정도 됐었으니까 50%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망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요. 미국만.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네. EV 대 ESS 비중이 ESS가 90%가 올라가요. 27년에 125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세우는 데가 중국, 미국, 중동, 우리나라, 그렇죠. 유럽, 일본, 너나 할 것 인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에 ESS가 필수가 돼야 돼?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전력원을 갖다가 가장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에요. 네. 이게 뭐 원전 하나 세우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데도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플러스 ESS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ESS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BESS를 거쳐서 ESS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AI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해요. 전력이. 그렇죠. 추론 과정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추론이 다 끝나서 고객한테 이걸 동기화시키면서 보낼 때는 그 부하가 또 확 줄어들어요. 또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이 부하의 변동성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납니다. 이게 그 잘못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전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엄청난 부하의 변동을 갖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BESS를 설치를 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가 이렇게 필수적인 거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급증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 그 IT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투자세액 공제 네. 혜택이라든지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탈중국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ITC를 받기 위해서는 55%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그다음에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 60%가 돼야 되고 이게 매년 5%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산을 썼던 미국의 그 ESS 사업자들이 망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든 그렇네요. 아니면 기타 업체들로 이걸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국 업체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국 업체들이라든지 상당히 좀 일본 업체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기존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셀과 모듈 단위로만 공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싸죠. 가령 뭐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 정도에 공급을 그쵸.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시스템 통합적으로 전부 다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ESS 사업자들이 하던 것까지 삼성의 뭐 SBB 1.5, 2.0 시스템이라고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스템을 갖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아예 판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네. 킬로와트당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가 상승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의 어떤 판가 상승이 이렇게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보면은 이 K배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좀 반사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네. 또 보니까 이게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가 이 원전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이유가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좀 어렵다. 이게 이유였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좀 이제 보충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뭐 썰런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용 태양광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걸 부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다 P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출하량은 왜 늘어나느냐 네. 내년에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하이퍼 스케일러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ESS를 부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이제 ESS 부착이 필수가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 센서의 ESS가 과거에는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선택이 이게 아니라 아니면 안 필수가 된다는 됐네요.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가정용 태양광에도 ESS 부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썬런이라는 회사에 가정용 ESS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70%까지 한 왔네요. 70%까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가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에서 필수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북미 ESS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확대가 굉장히 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업체들이 북미에서 그 ESS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망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점유율이 25%였는데 내년에 40%, 상당히 올라갔네요. 27년에 네. 60%, 28년에 70%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걸 갖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달에 OBBA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감제법이죠.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 K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중국 업체를 쓰던 업체들이 한국 업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ESS 배터리 수주량입니다. LG엔솔. 네. 이게 한 50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그림이 이제 안 나오는데 이게 3분기 말에 7월 달에 발표되고 3분기 말에 얼마까지 들었냐? 120기가와트까지. 120기가와트. 1분기 말에 70기가와트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2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평균 단가를 갖다가 180달러 킬로와트 아워당 이걸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30조 원입니다. 향후 3년 동안 30조 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바람에 이제 캐파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빨리빨리 늘리고 있어요. LG 엔솔이 올해 말에 한 7기가와트 됐는데 내년에 47기가와트 ESS 배터리로. 네. 삼성이 8기가와트였는데 올해 말 내년에 3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이유가 네. 그 Q를 갖다가 상승시킬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북미 EV 시장에 드러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하락할 것도 없어요. LG 이미 엔솔이 낮은 기존에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켓 쉐어를 한 10%.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그림입니다. ESS 배터리 수주 잔고 네, 변화가 25년 말에 2분기 말에 50기가와트였는데 3분기 말에 120기가와트를 늘었죠. 이게 연간이 아니라 분기죠. 분기 말에 엄청나네요. 세 누가 달 보면 만에 연간인 줄 알겠어요. 네. OBBA법 7월에 시행된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EV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EV의 침체, 북미 시장의 보조금 정도의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LG엔솔 비중이 10% 이하고 삼성의 SDI가 2% 이하예요. 사실상 미미하네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요. ESS 성장이 기대해야 되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 EV 배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유럽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라고요. EV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그 유럽 연합에서도 큰 기업, 큰 국가들이 보조금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EV 출하량은 유럽에서 기대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수요처의 등장입니다.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롯이 어느 정도 싹 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거는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그렇게 급속히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더해지는 거지만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그 세미트럭, 사이버캡, 네. 사이버캡이 200만 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200만 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럼 거기에 50kWh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계산하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 거기서만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만약에 그 사이버캡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EV 시장 자체의 그 출하량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게 더해지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네요. 4680 배터리가 쓰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의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와 Q가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캐파가 이거를 좀 받쳐줄까요? 좀 캐파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EV 시장에 ESS 캐파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면 돌리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가 선투자를 캐파 증설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막 미국에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네. ESS 배터리용으로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LG엔솔이 7기가와트였는데 내년 말 되면 47기가와트 정도로 캐파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동안 무리한 투자를 좀 했지만 21년, 23년에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빛을 발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드디어 정말 내년 들어서는 뭐 이 P와 Q가 같이 상승한 말 그대로 그 대전환이죠. 거의 네.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유망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보고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아,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이 밝은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